제8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오는 8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건국 71주년 기념 그리고 광복절 74주년 기념으로 열리게 됩니다.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이때 밴쿠버를 찾아오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이 8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 꼭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모이는 버나비시에 있는, 밴쿠버 남쪽에 있습니다, 버나비시에 있는 센트럴 파크 안에 코리안 워 메모리얼, 한국전 참전 기념비 평화의 사도 앞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소는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가 되겠습니다. 스카이트레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패터슨 역에서 내리셔서 한 10분만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8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평화의 사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겠습니다. 오늘은 아베의 손에 문재인을 넘기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손에 문재인 남측 대통령을 넘기신 하나님의 섭리.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내가 네 경계를,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너의 이스라엘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복지의 정복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저 모든 족속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저 악한 무리, 말할 수 없이 악한 저 무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정복하게 허락하고 또한 네 손에 그들을 넘길 터이니까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웠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도망을 갔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정복의 역사를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아베의 손에 문재인을 넘기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3일 전 8월 2일 아주 불행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하는 결정을 여기 아베 내각이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화이트 리스트, 조금 이따가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난 70년간의 번영을 가지고 온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 동맹입니다. 또 하나는 한일 협력입니다. 지금 한미 동맹도 금이 많이 가 있고 이번에 한일 협력은 그 기둥은 아주 크게 손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국익에 아주 큰 손해가 끼쳐진 것이 바로 이번에
일본에서 결정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의 그 결정의 그 파장이 무엇인가?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54년간 한일 관계를 지탱해 온 1965년 한일 협정이죠. 그 협정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네, 역사적인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 그래서 그 전에 일본과 원수지였던 그런 사이를 이제는 친구 관계로, 전에는 적대 관계에서 이제는 협력 관계로 그렇게 만든 때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4년 동안 한일 협력을 그렇게 촉진했던 것이 바로 1965년 협정 체제였는데, 한국의 번영을 가져온 것이 바로 이 지난 1965년 한일 협정 체제,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흔들리는 정도의 아주 심각한 사태를 만났다. 이렇게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동북아의 안보를 책임진, 동북아 안보입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를 책임졌던 한, 미, 일, 삼각 공조 체제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인 번영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격화한 일본이 본격적으로 그렇게 한 한국을 향한 경제 보복, 이것은 한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요새 잘 쓰는 고난의 행군, 이걸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안보가 흔들리고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그리고 한일 관계가 완전히 삐그덕해버리는, 그 열차가 가다가 탈선을 해버리는 그런 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의 무엇보다 아주 큰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과정을 좀 잠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전략 물자를, 이 전쟁 무기 만들고 대량 살상 무기 만들고 또 그걸 운반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 첨단의 과학기술, 이런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화이트 리스트입니다. 일본이 한 26개, 27개 나라에 미국, 독일 이런 나라, 거기에 추가해서 지난 2004년에 한국을 거기에 추가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물자를 믿으니까 이렇게 우대해서 이런 중요한 전략 물자들을 일본이 한국에 파는 것이죠. 아주 쉽사리 한국이 가져왔습니다. 말만 하면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된 다음에는 90일간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아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줄 수도 있고 수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일본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전략 물자를 수입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휴대폰이나 뭐 등등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뿐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략 물자로 그렇게 북한의 어떤 생화학무기 이런데 뭐 핵무기 이런데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이트 리스트, 이 굉장히 그 우대받는 여기에서 우리가 배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역사를 좀 보면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일본과 그리고 우리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 50년이네요. 50년 됐네요. 12월에 한일 정부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와 일본의 그 아베 정부가 아주 어렵사리 화해 치유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100억을 내놨죠. 화해 치유 재단. 일본은 이미 1965년에 다 끝난 이야기를 왜 자꾸만 더 하느냐. 우리는 일본의 역대 5번이나 5 수상이 한국에 사과를 하고 또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또 사과했다. 언제까지 우리의 사과를 요청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불가역적인 더 이상은 우리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겠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해 치유 재단 이것이 어렵게 설립이 된 겁니다. 그때 아베가 자기의 정치적인 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100억을 모아서 그렇게 이 재단을 설립하는데 아베가 일본에서 욕을 많이 먹으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베는 아주 어렵사리 해서 이제는 이 위안부 문제는 이제는 한일 간의 관계에서 이제는 해결됐다. 겨우 일을 해냈다. 이렇게 아베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30일에 우리 대법원에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1억씩 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돈을 안 주면 한국에 있는 뭐 신일본제철 이런 그 돈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한 이 일본이 한국에 있는 일본 회사들의 자산을 압류도 할 수 있다. 이런 그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이 아주 그냥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게다가 한국에 있는 우리 일본 회사들의 자산을 압류해 최악의 악수를 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달라고 그렇게 일본이 요청했지만 한국에서 전혀 귀뚱해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21일, 뭐 한 3주 후에 이 문재인 남측 대통령이 한 일이 뭐냐 하면 한국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 어렵사리 그렇게 화해치유재단을 2015년에 그렇게 했는데 아베가 그렇게 자기가 일본에서 이걸 얻어먹어가면서 그렇게 그 일을 해놓고 이젠 됐다 했는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의논도 하지 않고 해산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수상이 특별히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분노했겠습니까? 네. 의논도 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이 나라 간에 조약을 한 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려.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한국을. 특별히 문재인 정부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서 2019년 7월 1일에 일본에서 그 반도체 소재 등 이 중요한 새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경제 보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한국에서 그렇게 이 강제 징용된 그 사람들, 피해자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게다가
한국 내에 있는 일본 회사들 자산을 압류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위안부 합의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한 것입니다. 한국 측에서 볼 때는 보복이죠. 일본에서 볼 때는 이건 뭐 마땅히 신문대로 거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2019년 8월 2일, 한국 시간으로 3일 전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세 품목 정도가 아니라 1000개가 넘는 품목이 이제 수출 규제가 걸리게 됐습니다. 한국이 반도체가 지금 세계 최강인데, 일본에서 들여오는 그 중요 부품들을 수입하지 못하면 한국 반도체는 그냥 아주 작살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앞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일본의 불만을 이미 좀 말씀드렸지만, 왜 징용공 배상을 요구하느냐? 이미 끝난 문제를.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할 때 다 끝냈다고 하지 않았느냐?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이것을 다시 국제법을 위반하고 요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이미 1965년에 청구권 협정할 때 다 끝난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일본 수상이 5명이나 앞서서 다 사과 계속했고, 아베가 나까지도 결국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화해치유재단을 우리가 돈까지 내가면서 설립을 했는데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하느냐. 이런 표면적인, 근데 그 밑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문재인의 그 반일 감정, 반일 정책 때문입니다. 문재인 이 세력이 일본을 아주 미워하는 겁니다. 일본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일본과 맺었던 1965년의 조약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그들의 그 반일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반일 감정이 대단하죠. 이 문재인 안에 있는, 그리고 문재인 그 세력 안에 있는 반일 감정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자유한국당에 사진에 보시는 분은 송원석 의원입니다. YTN에 출연해서 앵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1965년 그 협정을 통해서 개인 청구권까지 해결됐다고 봅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고 이 송원석 의원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간 국제법 조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 한국의 대법원이 강제징용공에 대해서 배상해라, 일본 그 기업들이 배상해라, 그렇게 판결한 걸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국가 간의 국제법 조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1965년에 국제법으로 이제 한일 간의 청구권 끝냈다고 하는 그 조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도 존중해 주자.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약 그 국제법도 존중해 주자. 양쪽을 다 존중해 주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 간 국제법 조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행해서 소송 당사자들, 우리 한국인 그 징용공 피해자들, 그렇게 일본 그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재판을 걸었던 그 사람들, 그 소송 당사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보상해 줘라. 뭐 일본 기업들, 한국에 안에 있는 일본 기업들 그거 그렇게 자산을 차압하고, 그건 뭐 아주 진짜 국교 단절까지 갈 수 있는 극약입니다. 그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신 돈을 내주고, 뭐 얼마 안 돼요. 한 13억밖에 안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거의 6,700억 막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돈 주고 그랬어요.
우리 정부에서. 13억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한일 관계를 이 파탄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대법원 결정도 존중해 주자. 네. 그거 잘못된 결정이지만. 왜? 1965년에 그 한일 청구권 협약에서 끝난 거를 다시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했으니까. 이번에 우리 대법원에서 해도요. 판결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7대 6으로 났습니다. 그 아주 뭐 절대적으로 그렇게 찬성한 게 아니에요. 그 7은 누구냐? 그 좌빨 판사들입니다. 이번에 그 다 좌빨 판사들 이 대법원에 다 임명을 했잖아요. 문재인이. 그 사람들이 다 반기를 들고 징용공 배상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머지 6명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한 표 차이 때문에 그 좌빨을 그렇게 판사들을 세우는 이유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사전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좌빨들이 그렇게 그 판사들이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주자. 아주 그 너그럽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송 의원이. 그렇지만 우리 국가 간에 1965년에 맺은 그 한일 청구권 협약도 있으니까 그걸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나서서 일본에게 우리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우리 정부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 우리 한일 간의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합시다. 뒤에서 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정부입니다.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탄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걸 안 한 것입니다. 13억 정도? 그건 국민들 성금을 객출해도 되고 아니면 정부가 그 돈 낸다고 우리 지금 국고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수십 조씩 지금 막 그냥 뿌려가면서 이걸 안 해요? 이거 안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파탄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정부가 대행해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보상하고 사후에 일본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게 정부가 보여야 할 태도다. 아주 딱 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더불어당 이회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벌건당 이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송 의원은 잊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은 식민 지배의 치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70년, 80년, 100년 전 아주 그때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잊지 못한다. 한일협력 무슨 말이냐. 그 사악한 그 식민 지배를 했던 그 일본 제국주의. 지금 일본이 제국주의입니까?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현재 사람들이 한 일도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그때 획가닥해서 제국주의가 되고 그 획가닥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지금 그걸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해. 이게 여기서 뭘 보는 것입니까? 반일 감정을 보는 것이죠. 네.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우린 식민 지배의 치욕, 그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세력에 가지고 있는 이 멘탈리티, 이 심리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불만 세 번째는 전략 물자를 한국으로 이렇게 우대해서 그냥 까다롭지 않게 그냥 보냈더니 이게 북한으로 밀반입이 돼서 북한의 그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일에 지금 쓰여지고 있다. 한국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오. 한국이 해명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전략 물자를 안 주려고 그러겠죠. 까다롭게 심사해서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일본에서 조절하려고 하겠죠. 이게 문재인 정부의 행태입니다.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또 우린 여기 밴쿠버에서 그렇게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하는 그 말들 혹은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하나도 듣지 않죠. 아주 무시하고 묵살하고 일방 통행식으로 자기들 갈 길 가죠.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 전에 이 김동길 교수가 문재인은 벙어리 삼룡이인가 이런 그 방송을 했습니다. 네. 뭐 그냥 마이동풍이에요.
너희들 얘기하는 거 우리 안 들어. 그러고서 자기들 그냥 길 가는 겁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자기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 정권을 추종하는 자들이 지금 수가 많으니까 자기들 뜻대로 쓱쓱 되지만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런 게 통합니까? 아니 문재인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아베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일본 정부가, 한국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일본이 이렇게 무시하고 묵살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너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삿대질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속이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 이익 챙기는 이런 집단에게 아베가, 일본 정부가, 일본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그 반일 종족주의 같은 그런 아주 국수주의, 그런 아주 본능적인 원신 같은 야만인 같은 생각 가지고 감정 가지고 그러지 말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한국인들의 있는 원시적인 원초적인 이런 그 증오 본능, 이 종족 반일 종족주의 이 본능을 자극해서 이제 그 아주 일본에 대한 그 모든 그런 증오심으로 가득하게 해서 자기들이 그 경제 실패에 다 가려버리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을 속개양으로 삼으려고 지금 바로 이 문재인이가 이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편승해서 이 특별히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편승해서 반일 운동을 함께 해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적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 일본의 불만은, 아베의 불만은 문재인의 친북 종북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 문재인을. 문재인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저들이 지금 김정은과 무슨 뒤에서 작당을 하고 있는지 우린 정말 모르겠다. 아니 우리 한국의 보수 우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이상하죠. 또 일본의 불만이 뭐냐면 우리가 한국에게 대화를 요청을 여러 번 했다. 근데 거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9일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외교 협의를 합시다 하고 요청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렸습니다. 2월 12일에는 금년 2월 12일은 주일 한국공사를 초청했는데 그래서 협의하자고 요청했는데도 안 갔습니다. 불응했습니다. 대화 거부하는 겁니다. 또 지난 5월 20일에 일본이 아베 정부에서 우리 제3국을 세워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제3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제3국이 들어와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 이 문제를 논하자. 대화하자. 이 요청에도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이게 일본의 불만입니다. 반일 감정, 반일 정책, 친중, 친북, 친종북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만이 있는데 이거 좀 해결을 하자. 대화를 하자고 그러는데 거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보수파들이 대화하자. 우리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라.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이 문재인과 이 일당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막 끌고 가지 않습니까? 위험한 곳으로 벼랑 끝으로 데려가지만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도 여기 자꾸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뭐 말하자고 그래도 아예 답변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꼭 우리 한국이 안에서 하는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아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얼빠진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뭐 힘이 없이 우리처럼 끌려갑니까? 이 사람들은 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화하자고 그러는데 계속 거부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이번에 배제를 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이 신문대로 거둔 거예요. 뭐 한국이라 그러면 좀 우리가 참 억울하니까 이 문재인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배제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 보십시오. 안하 무인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거부하고 자기가 거부해 놓은 다음에 거부하고 아베가 거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 생거짓말. 네. 아나무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그래요. 아나무인인 것입니다. 그냥. 이 일본에 대해서 아나무인하고 있으니까 그 반일 감정이 있고 그러니까 아나무인한 것입니다. 우리 보수파에 대해서 아나무인하는 게 우리 보수파를 싫어하니까 다 불태워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아주 증오심으로 불타고 있으니까 아나무인 거짓말하고 그냥 묵살하고 묵인하고 막 자기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일본이, 다른 나라 일본이 이거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교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누가 이것을 했습니까? 이 거짓말쟁이, 이 사기꾼, 아나무인적인 이 태도, 이게 국내에서는 통하지만 이 국제에서 이게 통하겠습니까? 이런 자가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아, 정말 한국의 불행이고 이건 저주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기. 일본이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대꾸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아, 조금만 더 우리 시간을 가지고 해보자 이 말을 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들 모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인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선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베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거 얼마나 일본 정부가 얼마나 아주 그냥 그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봐도 이 정의로운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봐도 이게 화가 나는데 게다가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문제를 저질러 놓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가리키 이게 꼭 우리 보수파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이 문재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아주 국제사회까지 미국까지 아주 그냥 여기다 끄집어 놨습니다. 미국은 억지로 자꾸만 이 문재인이가 해달라 그러니까 같은 동맹이니까 억지로 그냥 아니 문재인 네가 그렇게 문제를 저질러 놓고 나서 네가 해결할 것이지 왜 나를 데리고 들어가지 못해서 야단이야.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보고 그냥 미국이 억지 춘향으로 와서 그냥 한마디 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을 외면하고 이 사기꾼이죠. 어디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꼭 자기한테 해야 할 말을 남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보수파에게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 말이 좀 험해지는데 이 문재인을 우리 하나의 그 정말 존경할 만한 대통령으로 보면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 그리고 결국은 이 남북 연방제로 끌고 와서 적화 통일의 위기로 그 길로 가게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겠죠. 네. 대통령이라고 붙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보면 이런 게 쓰여 있습니다. 최약국 및 조약을 체결한 양 한일 최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최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떠날 때, 우리가 해방되고 일본이 이제 그동안 30여 년 동안 우리 한국에 와서
뭐 수풍댐도 만들고, 뭐 철도도 깔고, 뭐 회사도 뭐 한국에서 하고, 뭐 이게 사실 모두 일본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그 일본 해방되고 돌아갈 때 그 모든 걸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게 한 22억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22억 불이면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그래서 한국에 다 그냥 놔두고 간 거예요. 그걸 일본이 청구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우리 재산에 돌려달라. 그 일본이 여기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을 포기한다. 여기 자기들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되었다. 이걸 확인한다. 끝난 것입니다. 이게 국제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안부 문제도 더 이상 얘기해서도 안 되고, 또 여기에서 뭐 그러니까 뭐 물어내라 뭐 이런 이야기, 네. 또 뭐 징용공 뭐 물어내라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게 옳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돈 문제 더 이상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때 다 끝냈다. 그때 우리에게 3억에 7천만 원의 청구 자금을 우리에게 주었고, 한국에 3억의 무상 원조를 주었고 2억의 유상 원조를 주었습니다. 그 황금 같은 돈 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이 알뜰살뜰 관리했죠. 포항제철에다 돈 투자했고 고속도로에다 돈 투자했고 그래가면서 한국이 오늘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이 바로 그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돈을 얻어서 잘 썼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돈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국이 번영하고 부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혀 없는 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한국이 이렇게 부강해진 원인 가운데 하나가, 큰 원인이 이건데. 이 문재인의 그 한일 관계를 파괴하는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입니다. 네, 뭐 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일본에서는 왜 안 지켜? 뭐 우리 일본 회사, 한국 안에 있는 일본 회사 자산을 뭐 압류한다고?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예요. 네. 또한 강제 노동 금지와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제 노동 금지.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피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것을 무시하고 강제 노동 금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법원이 결정했는데 징용공 배상하라고. 우리 행정부가 나서서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냐. 그런데 행정부가 아까 송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한 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잘 해결할 테니까 우리 한일 간의 관계에 파탄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합시다. 이러면 될 걸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국제법의 대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여기에 그 말한 국제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와서. 그럼 우리가 조약을 위반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건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이제는 이런 것을 기회로 나쁜 싸움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의를 불지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싸움으로 끌어들여, 문재인? 이 나쁜 사람아. 한일 관계를 파탄내서는 안 되지. 한일 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우호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남한의 대통령에 마땅해요. 이거 파탄내는 자는 김정은과 짝한 자입니다. 이 반역자입니다. 한국이 그동안에 번영했던 걸 다 그냥 아주 도끼로 그냥 까뭉개 버리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도 북한처럼 가난해져도 좋으니까 북한과 우리가 통일하고, 우리가 김정은이 지배를 받아도 좋으니까 우리가 하여튼 그 통일하고, 이런 자들입니다. 이 나쁜 싸움을 거는 자들. 왜 일본하고 싸움을 해야 됩니까? 일본하고 지금 한참 우리가 가까이 하고 협력할 뿐 아니라 동맹까지 맺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 문재인이 나쁜 싸움을 지금 불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네. 싸움 벌이는 것이, 나쁜 싸움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쁜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조국에는 죽창을 가지고 나서 찌르고 싸움하자, 이런 짓하고 말이죠. 참 정말 이런 자들이 지금 한국의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벼랑 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파탄난 것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들을 지지하는 자들 때문에. 이연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1년의 반일 몰이가 한일전이라는 선거 전략, 내년 4월 총선을 한일전으로 치르겠다. 일본에 대해서 아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주 부들부들 떨도록 그렇게 아주 증오하게 만들어서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선거에서 이기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미일 삼각동맹을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한미동맹도 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맹목적 민주주의에 물들여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반일 종족주의에 물들여서 우리 민족끼리의 연방제 통일에 다가가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의심해 봤다. 네. 세 가지로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 총선 전략이다. 이렇게 그 반일 감정 고취하는 게.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 북한과 중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것이다. 잘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일 간에 지금 경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중국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리번푸, 중국 과학원 경영대 교수인데 중국의 아주 국수주의적인 신문, 이 환구신보 글로벌 타임스에 쓴 글입니다. 며칠 전에 나온 것입니다. 이건 뭐 자기들도 그 미국과 무역 분쟁하면서 어리석은 전쟁하면서 우리한테 또 교훈을 한다고 그러네요. 네. 참 우스운 이야기죠. 네. 리번푸어에게 저는 하고 싶은, 인용하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일이나 잘해. 네 나라나 잘해. 그렇지만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분쟁이 제3자에게 주는 교훈. 약한 병력으로 싸우기만을 고집하면 질 수밖에 없다. 이거 우리한테 한 말입니다. 한국, 너희들이 약한 병력을 가지고 그 강력한 그 군대 일본과 싸우기만을 고집하면 너 질 수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고 안 됐죠. 미국의 중재를 요구하고 안 됐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모든 패를 다 써봤지만 거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한국이 계속 패배했다. 그리고 손자병법을 또 인용했습니다. 힘이 약하면, 한국 너희들 힘이 약하면 도망치거나 피해야 된다. 강자와 싸움하지 말고 어리석게 부딪히려고 피해야 된다. 약한 군대가 굳게 지키면,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를 맞아 굳게 지키면 끝까지 뭐 아주 그냥 배수진을 치고 지키면 강한 적에게 포로로 잡히는 것이다. 일본에게 포로로 잡힌다. 이렇게 중국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한일 간의 경제전쟁 어떤 결과가 될까요? 우리 한국인 전문가는 본격화한 일본의 대한경제보복은 한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오는 일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엄청난 한국 경제에 타격이 오게 될 것이다. 네. 참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지난 그 눈부신 그 번영, 발전, 이걸 뒷받침한 두 개의 기둥, 한미동맹과 한일협력,
이 중에서 한 기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누가? 이 문재인이가. 그리고 문재인 세력이. 그리고 지금 기업과 국민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죽창 들고 나와 싸워. 내가 앞으로 나갈 테니까 이 나쁜 싸움을 독려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패할 싸움을 독려하면서 나와. 옛날 그 전봉준이가 그 동학 그 전쟁을, 혁명함의 전쟁을 벌일 때, 그때 일본과 싸움을 해서 제 기억으로는 지금 23,000명 동학군이, 한국 사람들이 죽고 일본군 1명만 죽었다고 그러죠. 이 문재인이 바로 그런 싸움으로 지금 우리를 몰고 있는 겁니다. 전봉준이 같이. 이 문재인이가 지금. 중국 사람마다 틱틱 웃으면서, 야, 너희들 가면 다 포로로 잡혀. 너희들 깨져. 그거 하지 마. 피해 도망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재인이가 왜 이렇게 합니까? 정권 탈취하려고. 나쁜 아주 그냥 역적들입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정권만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이 불타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망하고 이런 자들이 죽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불행 중에, 정말 큰 불행 중에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성경에도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소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는 불행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을 또한 우리 나라에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네. 지금 문재인이 아베 손에 들어갔습니다. 아베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문재인을 아베 손에 넘기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걸 기대합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 반일감정위에서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지 모든 책임을 일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빠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경제적인 실정을 그렇게 모두 그냥 일본에게 씌워버리고 일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일본 그리고 이 보수 우파는 친일파로 몰아가지고선 그 표 거기서 또 뺏어오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정권 쟁취하려고 하는 이 역적 이 문재인, 이 주사파 정권, 빨갱이 정권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이 아베 또 일본 정부, 일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는 이런 결정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을 지지해야 됩니다. 양심적인 것을 지지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택하고 진실한 것을 우리가 지지해 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거짓말하고 무시하고 묵살하고 안하무인하고 지멋대로 하고 사회주의로 하고 연합국 연방제로 하고 무조건 나라는 망해도 무조건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그 악한 이 정권, 여태까지 나타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권 가운데 제일 사악하고 제일 거짓말 새빨갛게 하고 제일 선전선동 잘하고 나치 같고 아주 이 정말 공산 정권 같은 이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고 문재인이 이런 사람을 지지해요? 당신 정신 나갔습니까? 이런 사람을 지지해요? 이런 사람이 나쁜 싸움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주 일본 종족주의, 일본을 미워하는 그 종족주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따라갑니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구 대통령이고 문재인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적법한 대통령, 정말 바른 대통령입니까? 올바른 걸 지지하세요. 그리고 훌륭한 가치를 지지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가 협력하고 또한 협력이 증진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동맹관계까지 발전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우리의 경제적인 번영을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가도록 그렇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과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지지하십시오. 문재인 패망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문재인을 이 아베 손아귀에 그 손에 붙이셨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나라를 사용하셔서 악한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한 게 바로 그 이야기죠. 신명기 20장 16절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멸절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다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네가 진멸하되 디스트로이, 아주 완전히 멸망시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악한 족속들을 그렇게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때가 바로 그것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상대적으로 덜 악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했죠. 정복했죠.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했죠.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비해서 덜 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악한 나라, 아수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상대적으로 덜 악한 나라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복하고 심판하시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9절에 히스기야 왕, 유다 왕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네, 그 당시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북이스라엘 10지파,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그쪽에 가져갔고 두 지파, 여기에 남유다의 두 지파가 이렇게 나뉘었는데 그 남쪽의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 제4년에 곧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볼 때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여기는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로 그 당시에 아주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대군을 끌고 와서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3년 동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었습니다.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습니다. 정복된 것입니다. 악한 나라 아수르가 덜 악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심판한 일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왜요? 곧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더 악한 나라 왕 이 아수르가 덜 악한 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더 악한 나라에게 덜 악한 나라가, 아수르 같은 더 악한 나라가 덜 악한 나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이렇게 사로잡힘을 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른 나라로 아수르로 끌려가고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고향을 등지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또한 그렇게 황폐해졌겠습니까? 왜 그랬는가?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유는 그것입니다. 왜 더 악한 나라가 덜 악한 나라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정복하도록, 왜 더 악한 나라가 덜 악한 나라 유다를 왜 그렇게 정복하고 유배하고 그렇게 하도록 왜 놔두셨는가? 왜 심판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본이 한국보다 더 악한 나라다, 덜 악한 나라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네. 하나님이 한 정권을 통해 다른 정권을, 다른 나라를 통해 또 다른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열국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지금 또 강한 이 아베의 손에 지금 이 문재인을 붙이셨습니다. 문재인이 싸움을 하지 않고 도망가면 되는데 싸움하겠다고 같이 나섰으니까 이 손에 붙이신 거예요. 강한 자의 지금 손에 붙여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되죠. 네, 지도자의 이런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이 심판받는. 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참패하고 그리고
그 다음 2022년에 있는 대선에서 완전히 참패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베의 손에 문재인을 넘기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좀 동영상을 많이 좀 퍼날라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선교 헌금으로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 계속 성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www.21church.com 여기 들어오시면 맨 위에 보이는 뉴욕 전경을 클릭하시면 제 동영상을 보실 수 있고 그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후원하실 수 있는지 그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정보를 따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 설교합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음 주일에 꼭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온 세계 우리 한인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